시작에 앞서 오늘 세미나의 사회자이신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사회자이신 이현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현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정외과 이현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회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선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아마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며 동시에 또 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보가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런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정확한 선거 여론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보는 전달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선관위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세 개의 페이퍼가 일부에서 발표되고 그다음 잠시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그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할 것이고 1부와 2부는 같은 주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될 그 세 개의 페이퍼는 실험을 통해서 어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실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협의의 관점에서 현실에서 그 여론조사 보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개선은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 방향에 관한 페이퍼, 또 하나는 정치권과 연결돼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에 관한 페이퍼 등 세 개 페이퍼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목표로 하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시간 배정을 봤을 때 아마 사회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잘 그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페이퍼를 각 페이퍼를 약 한 20분 정도를 그 할당을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발제를 맡으신 세 분의 선생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경대 통계학과에 계신 박인호 선생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신 정한을 박사님. 그다음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오신 김희근 선생님. 예, 모든 오디언스가 뭐 절부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 페이퍼를 발표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저희 프로세싱에 있는 대로 제일 주제인 선거 여론조사 선거 신뢰성 제고 조사 기법 및 조사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PPT를 통해서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부경대학교의 박인우입니다. 본 연구는 저와 고려대학교의 박민규 교수님, 또 연세대학교 임정호 교수님 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총 조사 오차라는 관점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어떻게 살펴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실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시사점들을 보고 또 개선 논의 및 그 토의로 논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연구는 저로서도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처음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여론조사는 그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수집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되는 다양한 조사 방법들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다양한 그 각도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는 그래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할당 추출에 의한 전화조사 결과에 대해서 총 오차, 그러니까 조사 오차라는 관점에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 연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두 가지 주제인데요. 유선, 무선 RDD 혹은 또 가상번호 등과 같은 표본 추출 틀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한 전화 면접 조사, ARS 조사 등과 같은 전화 방식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조사 오차란 그 조사 결과가 못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식적인 정의는 표본 추정량과 모수 간의 차이를 자승의 형태로 기대값이 얼마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는 그 추정량의 분산과 편향의 자승의 덧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는 그 통계량의 행태는 물론이고 얼만큼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그 편향까지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분석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그 합쳐진 형태, 그 누적된 오차로서 평가되는 그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 총 조사 오차를 조사 주기 관점에서 간단히 도식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과정에서 어떠한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이제 측정과 관련된 것이고, 어떠한 문항으로 물을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묻게 되고, 이럴 때 그 명세 오차라든가 측정 오차라든가 처리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대표성 차원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어떤 대상들이 목표 모집단이고, 이 목표 모집단을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표본 추출을 사용함에 따라서 포함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일부가 뽑힘에 따라서 일부로서 전체를 추정하는데 발생하는 표본 오차, 또 표본 중에 일부만이 응답돼서 응답자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무응답 오차, 또 가중치 조정에 따른 조정 오차 등 여러 그 단계별로 오차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조사 그 선거 여론 조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표본 오차만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그 첫 번째로 그 목표 모집단입니다. 목표 모집단이라는 것은 결국 그 조사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관심 대상의 집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거 여론 조사에 있어서는 선거 예측의 기능과 또 여론 파악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론 파악에 있어서는 유권자 전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선거 예측에 관련해서는 실제 투표 당일날 투표장에서 투표행위를 한 그 유권자들의 그 부분 집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과 그 여론 파악의 관점에서 그 분리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조사 모집단인데요. 그러니까 목표 모집단을 내가 그 포함할 수 있도록 그 표본 추출틀 혹은 명단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포함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포함 오차, 그리고 그 주어진 표본 추출틀이나 명단이 얼마나 그 품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래서 중복 기재라든가 분류 오류라든가 또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따라서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유무선 RDD 병행이라든가 뭐 가상 변호랑 유선의 혼합이라든가 하는 형태도 결국 이런 다양한 형태의 추출 틀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포함 오차를 줄이는 노력도 있고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을 더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선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표본 선택과 추정이 그 모집단의 부분 집합에만 정보만 사용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표본 오차입니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그 흔히 보통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죠. 그 전체 표본 대상자 중에 최종 1,200명이 조사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라는 형식으로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그 CNN과 같은 그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자기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그 문구에서 보면, 그 조사 오차는 적절히 보고돼야 되고, 또 오차 한계,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표본 오차 형태로 오차 한계가 공표된다라고 하면 그 설계 효과가 적절히 고려돼야 된다. 여기서 설계 효과라고 하면 표본이 어떻게 추출되었는지의 추출 확률 구조, 그리고 무응답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성향에 대한 연구에 따른 조정, 그리고 가중치가 모집단의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그 가중치 조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무응답 오차입니다. 그 선택된 표본 대상자들의 일부만 응답하고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그 오류에 해당하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할당 추출과 선택 오차라는 관점인데, 우리 선거 여론조사는 사실 그 표본 추출과 무응답 발생 그 두 가지 구조가 이 할당 추출 구조하에서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 여론조사에서 표방하는 그 지역성 연령이라는 할당 추출 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결국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약간 선택 편향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산출의 부분인데요. 표본과 응답에 대한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응답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집단의 몇 명을 대표할 수 있는지 그 대표성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여론조사에서는 사후 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응답자의 비율과 모집단의 비율, 특히 할당 특성에 따른 비율 조정으로만 가중치 조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것처럼 가중치 요소에는 실제 어떻게 확률적으로 뽑혔는지의 추출 확률과 또 응답 성향의 연구에 따라서 무응답의 잃어버리는 대표성들을 전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정, 사후 조정,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같이 고려됐을 때 적절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족한 부분이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단추가 조금 우리는 고려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 실험을 다음과 같이 목적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선 RDD, 가상번호, 이런 그 표본 추출 틀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 그리고 면접 방식인 그 전화 면접 조사랑 ARS 조사, 이 두 가지 조사 모드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각각 그 실험 밑에 그 실험 조건을 보시면 유무선 혼합 RDD, 가상과 유선을 혼합한 RDD, 저희 연구진에서 판단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그 선거 여론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본의 구성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의 조사 모두 두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양쪽 그 두 가지 조건들이 만족되는 그 네 가지 실험 그 조건하에서 각각 500개 응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실험을 설계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ARS 조사를 수행을 할 때 유선에서 500, 가상 번호만 500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사실 10월 10일과 10월 11일 양일에 거쳐서 유무선 RDD로 표본을 구성한 것에 대한 ARS 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총 5가지 조건의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은 뭐 일반적인 그 물음과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실험 조건은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유선, 무선 RDD로 표본을 추출한 경우, 또 전화 면접으로 그 가상 번호와 유선 RDD 번호를 혼용한 형태에 적용한 경우, 세 번째가 유선 RDD 번호에 대해서 ARS 조사로 수행한 경우, 네 번째가 가상 번호에 대해서 ARS 조사를 한 경우, 다섯 번째가 유선과 무선 RDD를 혼합을 시켰을 때 여기에 대한 ARS 조사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특성은 정치 관심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전화와 ARS 그 양쪽 그 두 가지 속성 사이에 전화 모드에 따른 차이가 조금 드러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거는 그 예전 그 프린트로 나간 부분은 요 마지막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급히 집어넣느라고요. 약간의 수정이 있는 것 있음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 ARS 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화 조사에서는 조금 부족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성향에 있어서도 ARS는 내부 보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전화 조사 같은 경우는 모름의 응답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 물음에는 전화조사에는 뭐 대체로 믿는다라는 쪽이 좀 많은 반면에
또 물론 또 무응답이 좀 많습니다. 반면에 ARS 조사는 거의 비슷하게 절대 믿을 수 없다가 상당히 많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있어서도 전화조사인 경우는 그냥 비슷하게 그 대체로라는 것들이 많은 반면에 ARS는 대통령 국정 평가를 매우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부분과 매우 잘 못한다라는 부분이 동시에 많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 그 조사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그 응답들이 구성이 다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조사 오차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결과로서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조건별로 500개의 응답을 목표로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그 그러니까 회선 수는 상당히 많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면접 조사 첫 번째에서는 유선 RDD가 3,700건으로 시작을 해서 응답은 100건으로 왔고요. 무선 RDD 같은 경우는 8,000건에서 시작해서 400건의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상당한 많은 괴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RS는 조금 더 많은 큰 규모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비중이 흔히 저 연구진에서 파악한 거는 유선 20, 무선 80 정도의 비율로 혼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상번호인 경우 전화 면접 조사 2에 해당하는 건데요. 가상번호를 뽑았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6,000건에서 2,000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ARS 조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14,000건에서 한 8,800건 정도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 연구진들이 판단하기에 선관위에 그 등록하는 그 실제 뭐 접촉률이든가 이런 기존의 어떤 그 성과율 비 대비 이것은 통계 학회 이름으로 나간 실험 연구였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눈가림 효과까지는 이제 제거를 못했는데 조금 더 많이 잘하려고 노력하신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할당이 빨리 차서 가상번호를 상당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산출률의 정의인데 이거는 필요할 때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조건별로 번호들이 얼만큼 접촉에 성공을 했고 그 중에 응답을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이런 비율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숫자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그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여심이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유선, 무선, 전화 면접 조사에 의하면 최근 그 10월 10일 갤럽에서 보고된 기준으로는 전화 유선이 접촉률이 30%, 전화 무선이 37% 되는데 지금 우리 경우는 보면 70%, 52%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 제가 부탁드릴 때는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ARS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여심이 기준으로 그 접촉률은 유선 RDD가 83%, 무선이 한 70% 되는데 리얼미터에서 10월 11일 그 여심위에 등록한 기준에 의하면 33%, 2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실험 연구가 훨씬 더 연구를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응답률인데 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심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유선인 경우 이제 그 전화 면접이 17%, 무선은 한 20%, 또 가상은 30% 있고요. RDD는 이에 반해서 많이 낮아서 2.6%, 뭐 6.7%, 2.5%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그 중간에 있는 A4라고 하는 것은 미국 여론 그 조사 학회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러한 응답률을 써주세요 하는 것인데요. 우리 여심이 기준보다 조금 더 어찌 보면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적격한 가구들 중에서 응답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입니다. 응답률을 보시면 국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A4 기준은 한 유선 응답이 한 12% 정도 되고요. ARS 조사는 한 2%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조사의 어떤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결국 그 응답과 무응답의 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응답한 사람과 무응답한 사람들이 시작점부터의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 노력했던 거는 그 프레임상의 정보가 주어지는 가상 번호랑 그 유선 RDD 번호인 경우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그 모형 적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가상 번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통신사별로 번역, 그러니까 지역, 성, 연령이라는 정보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권역과 연령 그리고 재미있게 통신사별로 약간의 그 응답 성향들이 차이가 났던 것들로 나타나고요. ARS는 여기에 덧붙여서 성별과 또 성별에 따른 연령과 권역이라고 하는 상호작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또 반면에 그 유선 RDD 번호는 지역 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별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ARS 조사에서는 그 권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전화 면접 조사로 가상 번호를 적용했을 때 응답과 무응답 간의 성향 차이, 특히 그 응답의 어떠한 그 부류들이 응답을 더 많이 하는 이런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재밌게 첫 번째 지역 성향에서는 충청권이 가장 응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두 번째 있는 슬라이드가 연령에 해당하는 건데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세 번째 재미있는 그 통신사별로인데요. 이게 첫 번째가 SKT, 두 번째가 KT, 세 번째가 LG U+입니다. KT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시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ARS인 경우고요. 유사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조사 모드별로 프레임별로 약간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택 편향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드 이펙트인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응답자 성향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미국 A4 기준, 여심이 기준으로도 역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통신사별로도 다르고 조사 모드별로도 응답 성향 점수가 다른 것을 보면 역시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 차이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변경 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올라간 그 전화 쪽에 있는 모습은 그 중도 쪽으로 제가 뭐가 좀 밀려서 잘못된 것이어서 이거는 좀 넘기겠습니다. 여기 그 제가 표현해 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성별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또 지역이나 다른 특성도 봐야겠지만 그 결국 그 조사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해당 그 응답들이 달라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측을 그러니까 실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함 오차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거 예측이냐 여론 동향이냐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연구진 생각으로는 투표 의향을 문의하는 그 질문 문항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으로 조사하는 경우 바람직한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 영향 때문에 생각보다 그 실제 투표율보다 투표 의향이 더 높은 현상을 저희가 좀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대한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프레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유선 RDD는 쉽게 얘기하면 집전화에 해당하고요. 2002년 이후로 감소세로 들어서서 더 이상 이제 그 포함 범위가 그 전체 국민을 유권자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라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그 생활 패턴 때문에 실제 전화 조사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 유권자가 집에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접근성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포함 오차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어서 무선 RDD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 테이블을 보시면 저희가 파악했던 그 세 개의 조사 회사가 갖고 있는 유선 RDD에 있는 그 지역별 국번의 분포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사, B사, C사가 각각 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냥 간접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결국에 그 조사 회사들 간에도 아직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교나 이런 건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무선 프레임, RDD 프레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뭐 인구수보다도 많은 회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포함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총선인 경우는 이제 지역 그 선거구 단위별로 우리가 그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행히도 가상 번호를 쓸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상 번호라는 형태로 직접적이 그 실제 사용되는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 중간 그 세 번째 그 포인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 건당 일일 사용 그 비용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83원입니다. 한 17원 정도 되는데 제가 좀 느낀 거는 이 용역 그 연구 발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사를 의뢰하실 때 충분한 돈을 지불하지 못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돈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해서 성, 지역, 연령이라는 그 특성에 있는 전체 회선수에 대한 정보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실제 확률 추출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한 얼마만큼의 확률로 뽑혔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지금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통신사별로 그런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은 파악할 향후 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추출 확률의 관점에서 이게 그 확률 표본이라는 어떤 그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중 표본 추출 툴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프레임에서 어떠한 확률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유선은 개인이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유선은 가구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의 유선 번호에 여러 개인이 할당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접근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어떻게 여론조사의 선택권이 결정되는지 이런 구조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확률 계산이 될 때 그 흔히 그 국제적으로 얘기해주는 대표성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여론조사 결과로 표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뭐 CNN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 조사 과정은 투명성이 제고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결과만의 비교가 아니라 적절한 오차 한계라는 게 총 조사 오차의 관점에서 평가돼야 된다라는 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계 인프라를 개선을 해야 되고요. 지금 조사 그 응답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 그 조사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더불어 그 프레임에 대한 평가, 또 조사 단가가 좀 현실화돼서 충분한 조사 비용이 책정이 돼서 지불이 될 때 충실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할당 규칙을 현재 사용되고 있지만 또 확률 표본으로의 그 전환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상 번호라는 좋은 그 제도하에서 이게 확률 표본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협조하에 어느 정도 규모의 층에서 뽑혔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 조사에 대해서 지금 결과만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는 계신데, 사실 그 표본 그 통계량이라는 것은 결국 얼만큼 많이 아느냐, 또 얼만큼 많이 그 투명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 이용자가 그 선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본 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 계몽의 어떤 그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저희 연구진들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페이퍼에서는 박인호 박사님이 순수하게 그 학문적 관점에서 또는 과학적인 조사 방식에서 어떻게 그 여론을 측정하는가, 다양한 방식에서 측정하는가를 오차를 중심으로 그 설명해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일반에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우리가 당면한 문제 이런 쪽의 얘기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정한일 박사님께서 선거 여론조사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 정한울입니다. 제 리서치 회사 소속인데 오늘 발표는 조사 방법론이나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한국리서치에서 여론 분석을 담당해서 그걸 이제 언론사나 아니면 이제 오늘 얘기되는 이제 정치권 혹은 이제 정부와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론적인 내용보다는 내용적인 차원에서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고 왜 이제 불신받고 있는지 좀 내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거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자료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좀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이고요. 제가 따로 지금 복사해서 드린 내용이 그게 이제 최종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자에 있는 거는 잊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역할, 정치권과의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제 이게 관심사인데, 그래서 뭐 해외 자료나 뭐 국내 지금까지 경험들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이 데이터의 수요자가 이제 정부나 정당인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언론이나 학계, 좀 민간 영역에서 이제 선거 여론조사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와 정당 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좀 정책에 특화된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캠페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이거는 좀 일반에 공개되기보다는 각 캠프나 정당에서 선거 전략 수립 차원에서 이제 하는 이제 전략 조사, 캠페인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 이제 뭐 대만 정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실제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건 거의 이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여론조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관련 여론조사가 이제 정치권에서 주로 수요되는 형식인 것 같고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주로 지금 매주 이렇게 보도되는 이제 그런 판세 조사가 있고, 사실은 최근에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러나 좀 약화됐다고 그럴까? 한동안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학계에서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해서 언론이나 이제 어떤 정치권에 이제 어떤 인풋을 넣는 이런 게 많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좀 학계 조사는 많이 줄었고요. 언론에서는 뭐 거의 이제 매주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노란색을 칠한 건 뭐냐면 결국 저렇게 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론조사인데, 정치권과 관련돼서 선거 여론조사 관련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 소비되는 것은 거의 이제 공천, 정당에서 이제 공천조사, 이게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민간에서는 거의 이제 판세조사 위주로만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심층 분석이나 이런 거 어렵고, 물론 정당에서 가끔씩 이제 정책 조사들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중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서 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선거 여론조사가 이제 커지는 영향력,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여론조사 미기론 이제 대비되고 있는데요. 영향력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결국 이제 후보 선출 수단으로까지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뭐 오른쪽에 이제 2000년도 노무현 정의준 단일화라든지,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 박근혜 이명박 후보 이제 선거인단 투표와 현장 투표와 이제 여론조사가 활용이 됐는데, 사실은 현장 투표에서 졌던 이명박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뒤엎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2010년도 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사실은 이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우세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유시민 후보가 이제 뒤엎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론조사가 공천 과정에서 당락을 가르고 있는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영향력이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좀 학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논쟁이 됐었는데, 정책 수단을 이제 대체하는, 참고 자료가 아니라 대체하는 이제 과정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2010년도 같은 경우 세종시 이제 그 이전 문제 이거 헌법적인 개헌 사안인데 여론조사로 하자. 이제 특임장 당시 특임장께서 이제 그렇게 뭐 제안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물론 이제 순수 여론조사 형식은 아니고 이제 공론조사긴 하지만 뭐 신고리 5, 6호기 이제 그 재개 여부를 조사 결정에 이제 물론 형식은 이제 공고안을 내는 형식이었지만 거의 이제 그 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이런 어떤 그 여론조사 활용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찬반 논쟁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일단 정치학계에서는 대체로 이제 그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 정치를 약화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옹호론도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 좀 참고 자료 정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뭐 카인즈에서 한번 여론사 가지고 이제 그 키워드 가지고 한번 찾아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 여론조사를 활용한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많이 되고 있고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론조사 신뢰도의 위기인데 그동안 이제 그 90년대 말부터 한 2000년대까지 지금까지 나오는 그 여론조사 신뢰도 위기와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면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어떤 그 신뢰도의 위기의 어떤 그 의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이제 민주화 초기 과정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과연 이게 그 야당이나 이제 그 한테도 공정하고 그 편파성 없이 공정하게 이제 그 사용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정성, 편파성의 어떤 문제에서 그 문제 여론조사 신뢰도를 불신을 이제 표현을 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이게 왜 이렇게 틀리냐. 그러니까 정확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번 2010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 혹은 최종 결과가 왜 이렇게 틀리냐. 이 틀린 문제들을 이제 진단하는 쪽으로 그래서 1990년대까지의 어떤 학술 연구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뭐 비슷하게 이제 여론조사의 한계 문제, 뭐 커버리지 문제라든지 응답률 문제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지만 재밌었던 건 질문지의 어떤 그 편파성을 어떻게 이제 그 통제할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그리고 지금 여심이가 생기고 나온 어떤 활동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제 그 어떤 대표성이나 응답률 문제를 어떻게 이제 잘 만들 것이냐 이런 쪽이 이제 방법론적인 이제 컨트롤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은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이제 그 여심이 활동들을 통해서 정부가 공개되고 축적이 된 그 성과를 통해서 사실은 이 자료들을 보고 이제 많이 이제 저도 배웠는데 지금 이제 세 번의 총선, 대선,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그 위반 사항, 중대 위반 사항들을 쭉 나열한 통계들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들도 총선이나 특히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대한 어떤 그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발 조치까지 가는 이제 굉장히 강한 처벌까지 가는 사례들이 제법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실제 이제 그 어떤 저 선거 여론조사에 직접적인 어떤 그 피해를 받는 건 어쨌든 정치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굉장히 큰 피해 의식을 좀 갖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저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지금은 이제 공정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공정심의위원회가 2014년도에 이제 발족을 하고 이제 그 이런 어떤 선거 여론조사의 그 신뢰성을 이제 갉아먹는 이제 그런 요인들에 대한 대응들을 해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대응은 거의 이제 방법론적인 대응에 이제 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최근 이번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쭉 여심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여심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는 크게 한 세 가지 과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부실 기관들의 난립을 막겠다라는 거. 굉장히 많은 그 등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질,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성과 응답률을 높여서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여심의 핵심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경주마식 보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콘텐츠적으로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 여심이 그 백서에 그 곳곳이 이제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치들이 이제 취해지고 있고요. 저게 지금 시기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저건 이제 공직선거법 자체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지금 빨간 거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최근에는 여론사 조사 기관들을 이제 등록하게 하게끔 그 난립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렇게 이제 법제들을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직선거법 아래에서 선거 여론사 기준이라는 걸 지금 계속 개정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실제 조사 샘플링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이제 그 세부적인 지침들을 계속 맞춰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 백서들을 보면 이제 상당히 이게 그 여심위가 생기기 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어떤 그 방법론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그리고 이제 그걸 혼탁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이제 대응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성과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진짜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연 방법론적인 통제만으로 가능한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제 자체 지금 웹서베이를 하는데 웹서베이를 가지고 선거 여론사에 대한 간단한 이제 그 조사 결과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어쩌면 그 최종적인 소비자인 유권자들 차원에서 과연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건가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선관위의 선거관리 평가는 뭐 공정하지 않냐 물어봤을 때 한 55% 긍정적인 게 많았고요. 선거 여론조사는 얼마나 신뢰하냐, 45% 정도가 이제 신뢰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른 어떤 기관들의 신뢰도나 이런 거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편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 저 응답의 좀 편파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조금 이제 더 긍정적이고요. 세대별로 보면 선관위에 대한 평가는 뭐 30대가 낮고 나머지는 대체로 높았고요. 근데 여론조사를 신뢰한다라는 건 이제 그 30대, 40대, 50대 중간 세대가 높고 20대와 60대가 낮은 이런 게 보이고, 사실은 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앞으로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여론조사 신뢰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층일수록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집권 여당의 지지층인 진보층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더 긍정적이고 보수층은 더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당파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당파적인 시각에 의해서 선관위나 여론사가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론사 신뢰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뜯어보면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는데요. 실제로 저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너 이번 투표 선택할 때 여론사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니 물어본 결과들인데요. 한 2006년도까지만 해도 대체로 이제 한 40% 이상 때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도와 이제 그 양해 관계가 있는 이제 문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가 있을 때 이제 더 영향을 받는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사실은 떨어지거나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 이런 거 놓고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뭐 신뢰한다라는 그 의미가 실제 자기 선택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 가는 건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진 상태다. 그럼 왜 그런 건가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파적인 유권자들일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이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좀 2016년도에 했던 연구인데 그때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다음으로 그래서 유권자의 시선으로 보면 방법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게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뢰도가 회복될 거냐의 이제 그 문제제기인데, 민의 파악에 선거 여론사가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이건 아까 그 신뢰도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65% 나오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보도, 지금 시중에 나오는 여론조사 보도는 심층적이지 않다라는 게 55%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가 편파적이냐, 왼쪽이 이제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거, 그 다음 칸이 이제 야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짙은 게 이제 공정하다, 나머지가 모르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역시 이것도 이제 당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보층은 상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높고요. 대신에 이제 보수층은 진보층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똑같은 수치들을 보면서 이렇게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민심 잘 대변한다고 보느냐, 67%가 잘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실제,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가설 차원이지만 아까 처음에 높았던 그 신뢰도라는 건 어쩌면 좀 그 방법이나 어떤 그 과학적 절차로서 수단으로서의 어떤 여론조사고 실제 어떤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불신이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심이가 이제 그 방법론적인 어떤 규제에 집중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내왔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콘텐츠 문제까지 분석과 그런 어떤 해석의 문제까지 조금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의 이제 그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정도를 놓고 보면 이게 왜곡되고 있느냐라고 놓고 볼 때 55%가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세대별로 나이 들수록 역시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층일수록 이제 그런 응답이 많았고요. 그 책임이 누구냐? 여기서도 사실은 아까랑 비슷한 패턴이 드러나는데 나이 든 세대일수록은 정부 책임을 많이 들고요. 젊은 세대에서는 좀 이제 언론 책임을 많이 드는. 그래서 종합하면 정부와 언론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진영들이 좀 이제 그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는 어떤 그 힘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왜 내용적인 게 중요하냐? 이건 저도 이제 여론 분석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오히려 내용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게 이제 3월 둘째 주, 셋째 주 지금 시중에 나오는 A사, B사 매주 나오는 그 두 개의 회사입니다. 근데 제목들이 언론에서 이제 제목들이 어떻게 딸리냐면 A사 거 처음 나온 게 문 지지율 44%, 임기 후 최저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주 기사가 문 대통령 지지율 반등. 근데 그 수치의 차이를 보면 44%에서 45%입니다. 1% 차이인데 여러 그 헤드의 톤은 완전히 뒤바뀌어요. 사실 내용을 보지 않고 여론조사를 접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 상황에서 뭔가 널뛰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사는 3% 차이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목들이 달립니다. 집권 후 최저치 45%였을 때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48%가 됐는데 중도층이 결집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그래프를 쭉 오른쪽 그래프를 쭉 보시면 사실 저 시기에는 여론의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균형이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난 척하면 제가 이제 그 썼던 보고서에서는 저거 균형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저는 지금 이제 시중에 나오는 지금 여론조사 보도에서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 오차 범위를 지금 무시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여론조사의 신뢰도 위기일 때 사실은 2000년 이전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게 그 오차 범위의 문제를 어떻게 보도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거의 전문가들 모든 분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최근 논문들을 보면 저 오차 범위를 넘어선 어떤 보도라든지 그런 어떤 그걸 감안한 어떤 분석이나 수용 이런 걸 강조하는 논문은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 강도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결국 좀 이제 자의적인 그리고 과장된 보도 그리고 또 과장된 수용을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그런 경향들이 저는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용인하는 분위기가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막 던지는 건데요. 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오른쪽 그림부터 보시면 제가 지금 아직 이제 최종 보고서는 안 나간 건데 이번에는 저 그래프에다가 표준 오차를 아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신뢰 구간을 그건 같은 개념이니까 해서 저게 겹치면 저건 좀 통계적으로는 의미 없다는 걸 아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 어떨까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할 때 좀 그런 어떤 지금 생각까지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여론조사 백서 지금 저 대선 건데요. 저 내용들을 보다 보면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허용됐던 사례와 허용되지 않았던 이런 사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쩌면 지금 방법론적인 규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내용적으로 뭔가 혁신적이거나 좀 더 이제 좀 창의적인 좀 이런 연구들을 좀 억누르는 그런 조항들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빼먹었는데요. 한 장 빠졌는데 가령 저런 겁니다. 이제 거기서 무슨 중도층의 무당파층의 내재적인 어떤 그 선택 아마 리얼미터에서 했던 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실험 연구 100명을 뽑아서 이제 실험 연구를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전체적인 어떤 대표성 문제는 샘플 수가 안 맞는다는 어떤 이유로 사실은 이제 보도를 못하게 했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LS 조사가 이제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내용적인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법론적인 규제였다면 콘텐츠 쪽에서는 뭔가 새롭고 좀 더 심층적인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깔아주는 역할,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을 깔아주는 내용에서는 좀 장을 깔아주는 역할을 열심히 해서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면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한 선생님이 그동안의 좀 형식에서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 쪽에 많이 취재를 좀 관심을 가져왔는데 여심이가 그 이외에도 내용적인 측면 보도에 있어서 오류 같은 것들 좀 하면서 동시에 실험적으로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실험적인 방식에 있어서도 좀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건설적인 제안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김희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김희근입니다. 앞서 사실은 그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두 분 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최종적으로 뭘 좀 짚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논쟁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십수년 전부터 계속된 논쟁점들이 사실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좀 핵심적 사항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기법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여론조사들이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일상적인 선거 여론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은 사실은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앞서 말씀하신 어떤 통계학 기법의 어떤 뭐 발전이나 그다음에 정책 상황의 변화보다는 이 언론 보도의 한계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된 이 내용들의 어떤 쟁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선 방향들을 선거 보도와 관련된 행위자 이 네 파트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어쨌든 조사기관은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사는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보도를 진행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당연히 보도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규제기관은 여심위를 비롯한 규제기관은 명확한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위반 시 정확한 지적과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근거로 해서 보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좀 나눠보게 되면 공표 보도 사항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준수 사항과 관련된 것들,
금지 사항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처벌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떤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규정은 과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보도의 정확성이라든지 과학성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어떤 요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준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도에서는 비표집 오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보시는 이제 표일이 이제 보도와 관련된 공표 보도해야 될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수 사항들이고요. 많이 보셨던 부분이죠. 조사 지역, 조사 일시, 조사 방법, 후변의 크기, 피조사의 선정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와 관련된 금지 사항들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네 번째 나와 있는 왜곡해서 공표 보도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페이크 뉴스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 처벌 사항인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처벌 사항 요건 그 다음에 처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엄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선거 여론조사가 미친 사회적 영향이기 때문이겠죠. 사실은 이제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 조항이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앞서 이제 조치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발제자께서 이전에는 이제 홈페이지 미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왜곡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보도의 형식으로 이제 공표되고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촘촘하게 구조화된 선거 보도 관련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촘촘하게 이제 지켜서 보도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도 자체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한계점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헌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공표 보도 준수사항의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실제적인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사를 한 파트인데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평가입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부분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요.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 투표자 중 70% 정도는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서 여전히 지상파 방송의 어떤 이용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의 어떤 시점의 이제 한계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상파 방송을 통한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표자의 그러니까 선거에 직접 참여한 투표를 한 투표자의 투표 후보 결정 요소 중에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율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적지 않은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여론조사 투표자에 한해서 조사를 한 결과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응답이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투표자는 한 40% 정도 됩니다. 응답을 거부한 응답자들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이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고의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응답한 응답자들이 한 7% 정도로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선거에 대한 평가는 투표자와 그 선거 여론 조사와 관련된 평가는 이러합니다. 예, 믿을 수 없고 공정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식 자체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내용이 이건데요. 보시게 되면 투표 일주일 전에 그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그 투표자가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그 표심 결정 시점에 따라서 그 선거 여론조사 응답 경험을 보시게 되면 그 일주일 이내가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되어서 보도 그 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선거 보도를 위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어떤 법의 어떤 제정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서 이제 4개 행위자와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씩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관과 관련된 보도 쟁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일단 그 언론사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냐면 언론사는 조사를 의뢰하기도 하고요, 전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극히 일부 언론사긴 하지만 그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도 쟁점이라든지 개선 방향에서 좀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선행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그 연구나 그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록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그 수준에서 있던 차이, 그 조사 수행이라든지 결과의 공표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관련되어서 보도의 어떤 정확성들이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어서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되어서 그 전문 인력이 언론사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조사 기관과 관련되어서 조사 시점과 관련되어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해석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최근에 많은 그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질문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기관 그리고 그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질문지에 굉장히 깊숙하게 좀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사와 관련된 그 보도 쟁점 및 개선 방안인데요. 표칠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그 문제점들입니다. 기본 요건 미비라든지 작성의 문제, 그 편향 보도, 그 경마식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첫 번째에 나오는 기본적 요건의 미비는 여심위가 활동을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이것들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마식 보도, 편향적 보도, 기사 작성의 문제들이 여기에 보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마식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선거 여론 조사에서는 경마식 보도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보도하는 어떤 그 언론인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앞서도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사실은 이런 어떤 지지율의 결과, 선거 또는 이제 그 조사의 어떤 결과들은 나중에 선거 결과와 이제 비교가 되면서 그것의 어떤 정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보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편향적인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특히나 이제 언론사나 그 언론인들의 의도성 가지고 이제 보도하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그 이 보도들은 일반인들이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깊은 그 조사의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통계적 이해가 없다면 의도적인 어떤 편향적인 보도들은 캐치내기 굉장히 힘든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서로 이제 상호간에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16년 12월에 거의 이제 한 3년이 되어가지고 언론 5단체가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도록 이제 서약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한계점들이나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론사들이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심위를 비롯한 규제기관의 어떤 쟁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여심위와 관련되어서 가장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페이크 뉴스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당연하게도 허위로 이제 실시한 선거 여론 조사는 당연히 보도는 페이크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사 작성의 문제, 앞서 이제 편향성의 문제, 그리고 경마식 보도의 어떤 문제 중에서 명백한 의도성이 없다고 그러면 오보로 이제 분류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와 오보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 여론조사 페이크 뉴스와 관련돼서 명백한 의도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페이크 뉴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어야 될지 구성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페이크 뉴스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라든지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시민과 관련되어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으나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통계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보도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 통계적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 시점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이 통계 리터러시와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현실적으로 이 선거 보도와 관련된 통계적 리터러시를 상상시키기 어렵다면, 즉 이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한 이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이른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이 통계 선거 여론 조사 보도와 관련되어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심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심위는 그동안 많은 선거 여론 조사 보도와 관련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왔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 방향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되어서 이 내용들은 시민의 통계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시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일단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다른 보도와 다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아직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적 정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수준은 한 사회의 정치 수준, 조사 수준뿐만 아니라 정치 수준 그리고 언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심위와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이제 중공유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여심위의 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해지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환경에서 이것들이 역할들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심위가 좀 우선적으로 영향을 집중해야 될 것이 정확하고 과학적인 보도의 유통의 확산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전문 기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이제 선거 여론 여심위가 이제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대상들은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보도라는 것은 이제 그 언론 기관에서 언론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여심위가 보도를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어떤 자율 규제적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적된 선거 여론 조사 보도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 어떤 발원지가 사실은 언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 자체가 이 선거 여론 조사와 관련된 과학성 공정성들을 판단해가지고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관련된 전문 조직이나 기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 언론사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 기자들이 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가 있고요, 기상 전문 기자가 있고요, 그다음 과학 전문 기자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저는 단언컨대 선거 여론 조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영역보다 더욱더 사회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전문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앞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 여론 조사 보도의 문제점들은 동일한 이야기들이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상당히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답은 간단하죠. 어쨌든 언론사들이 정확하게 보도하고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라든지 배포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선거 여론 조사와 관련된 전문 조직, 특히 전문 기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선거 여론 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자를 정말 손에 꼽을만 하거든요. 굉장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모르겠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규정할 수는 어느 정도 규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언론사들은 이 전문 조직이나 전문 기자들을 그 조직 내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한일 박사님 말씀하시면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다는 게 45%, 믿을 수 없다는 게 50%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자체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결과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조사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용성은 큰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모두 말씀하셨던 것들 좀 같이 묻는다고 한다면 정확한 선거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보도도 되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선관위에서 특히 여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논의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와 관리를 선관위에서 맡아야 하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좀 규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좀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김익은 선생님께서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 기자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2부에서 홍영인 기자님이 아마 거기가 가장 해당되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본인 입장이 어떤지도 얘기 듣고 해서 1부에서 나왔던 질문들의 주제를 좀 확장하고 좀 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4시 35분까지 브레이크를 하고 2부를 4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